샤랄란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무엇이든 될 수 있는, 무엇이든 될 수 없는 애매한 재능. 계속해도 될까? 프롤로그. 최근 8살 딸이 물었다. 엄마는 작가잖아. 그럼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야? 뜨끔했다. 드디어 올게 왔구나. 속이 복잡해졌다. 어떻게 대답해야 아이가 덜 실망할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수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무척 많은 데다가 이미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김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딸은 검색해도 안 나온다는 대목에서 이미 크게 실망한 눈치였다. 검색해도 안 나오는 작가. 그나마 잘하는 것을 움켜쥐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과 비교해 애매하다는 판단이 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루라도 빨리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끈기를 가지고 좀 더 노력해 봐야 할까? 어릴 적에는 꿈이 뭐야? 묻는 어른들의 말에 선생님, 킬러, 제빵사, 피아니스트, 화가. 그때그때 떠오르는 걸 대답했다. 1년에 몇 번, 몇십 번씩 꿈이 변하는 게 당연한 시절이었다. 그 중에서도 킬러는 영화를 보고 품게 된 꿈이었다. 어린 나이에 킬러라는 직업이 주는 어떤 고독함이 멋져 보였던 것이다. 그럼 우리 가족을 죽이라는 의뢰가 들어오면 할 수 있겠냐? 아빠는 심각한 얼굴로 물었다. 아니요. 이후에 아빠는 어린이날 선물로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라는 책을 건넸다. 나는 건성으로 책을 쓱 넘겨보고 책장 가장 높은 곳에 꽂아버렸다. 아빠가 자식들에게 준 가장 확실한 교훈은 절대 보증 서지 말라는 것이었다. 친구의 보증을 서준 대가로 아빠는 직업은 물론 형제 간의 우애까지 잃었다. 우리는 하얀 페인트로 칠해진 2층 집 단칸방으로 이사해야 했다. 할머니, 아빠, 엄마, 나와 남동생. 우리 5사람이 누우면 꽉 차는 방에 책가방과 작은 TV, 할머니의 요강이 빼곡히 들어왔다. 새 가구가 하나의 화장실을 써야 하는 집에 16의 내가 비밀을 숨길 곳은 없었다. 친구들에게 전화가 올 때도, 속이 답답하거나 화가 날 때도 나는 옥상을 찾았다. 뻥 뚫린 하늘을 보면 속이 좀 풀렸다. 그러다 어느 때부턴가 하늘에 뜬 별을 보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고해성사하듯이 마음을 털어놓고 나면 좀 후련해졌다. 별은 비나 눈이 오는 날이 아니면 늘 볼 수 있었고 부르지 않아도 존재했다. 언제나 하늘에 떠있는 별이 고마웠다. 현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현실에서 찾아지지 않을 때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다는 건 마치 비상약과 같았다. 별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상상으로 나는 조금 나아졌다. 꿈, 별.
그 당시엔 꿈이 뭐냐고 물으면 별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별처럼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대단한 꿈이었지만 왜 별이 되고 싶어요? 하늘에 달도 있고 구름도 있는데. 간혹 사람들은 이유를 꼬치꼬치 캐물었다. 추상적인 것을 꿈으로 설정하면 벌어지는 흔한 일. 때로는 누구의 꿈이 더 허황된지 배틀이 벌어지기도 했다. 너가 별이면 나는 우주다. 그럼 나는 대통령. 어디서나 꿈이 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할 때 장래희망은 별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별에게 이야기를 털어놓는 일은 글을 쓰는 일과 닮은 데가 있었다. 마음속에 떠오른 말들을 공책에다가 적고 나면 별에게 그런 것처럼 속이 후련해졌다. 두툼한 일기장을 사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내 장래희망은 작가가 되었다. 비밀 일기장에 혼자만 볼 수 있는 글을 쓴다고 다 작가가 되는 건 아니므로 나는 교회 100일장에 나가기로 했다. 예체능을 지망한 사람들이 의뢰 그러하듯 재능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그런 통과 의뢰를 거쳐야만 할 것 같았다. 한 번도 100일장에 나가본 적이 없던 나는 교무실을 찾아갔다. 담당 선생님이 물었다. 너 100일장 나가본 적 있니? 아니요. 너 같은 애가 나가봤자 말짱 도루묵이야, 도루묵. 얼굴이 화르르 달아올랐다. 그럼 경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첫 번째 경력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별 다른 재주가 없어 보이는 학생에게 서류를 써주는 일이 시간 낭비일지 몰라도 나에겐 아니었다.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큰 소리로 대들었다. 우기다시피 해서 나간 100일장에서 차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나간 대회에서는 장원을 받았다. 이제는 말짱 도루묵 같은 말을 듣지 않고도 100일장에 나갈 수 있었다. 연달아 상을 받으면서 글을 계속 써도 괜찮겠다고 안도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과연 글 쓰는 작업을 선택해도 좋을지, 재능이 없는데 헛된 꿈을 꾸는 건 아닐지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 거치는 것 같았다. 덕분에 나는 앞으로 문학을 전공하기로, 예술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정할 수 있었다. 10수년이 흐른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본다. 그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을까? 노트를 가진 사람. 항상 가방에도 잘 들어가지 않는 큰 노트를 팔에 안고 다녔다. 넓고 두툼하며 표지가 튼튼한 노트. 나는 그걸 글감 노트라 불렀다. 새 노트를 사면 첫 장에 정성스레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적었다.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꼭 찾을 수 있어야 하니까. 아무것도 적히지 않은 페이지를 스르륵 넘겨볼 때면 앞으로 여기에 어떤 글들이 적힐까 불가항력적으로 설렜다.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인상 깊었던 영화의 대사를, 책의 구절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나의 취향들로 채워진 노트를 읽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록 수학여행 때는 참가비를 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사복을 입어야 하는 방학 보충 수업 때는 입을 옷이 없어 고민하는 형편이었지만 나는 글 쓰는 사람이야. 속으로 되낼 때마다 움츠렸던 어깨가 조금씩 펴졌다. 스스로 만든 글 쓰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앙상하지만 꼿꼿한 자존심이 되어주었다. 당연한 수순처럼 작가가 되겠다고 가족에게 전한 날. 동생은 인상을 찌푸렸지만 부모님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친구네 공장에서 일당을 받으며 용접일을 하는 아빠. 일식집에서 서빙을 하는 엄마. 두 사람은 언제나 학교에 가는 자식들보다 일찍 집을 나섰고 더 늦게 집에 들어왔다. 그들에겐 자식들의 진로보다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이 더 급선무였다. 앞으로 글을 쓰며 살겠다는 딸의 말에 부모님은 다른 의견을 보태지 않았다. 하고 싶은 걸 하며 살라고 했다. 어쩌면 무엇을 한다고 해도 보태줄 수 있는 게 없어서였는지도 모르지만 10대의 내가 자유롭게 영화를 찍고 글을 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역설적으로 부모님의 방임에 가까운 돌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입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19. 정보 전쟁이라는 입시에서 내가 가진 정보는 빈약했다. 장래 희망 칸에 작가를 써낸 나에게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수미야, 너가 가고 싶어하는 길에 대해서 선생님은 잘 모른다. 알아서 한번 해봐라. 막막했다. 작가가 되려면 문예 창작과를 가야 하는지 국문과를 가야 하는지도 몰랐다. 혹은 어느 과를 가도 상관없는지 쓰고 읽는 것 말고 어떤 노력을 해야 좋은지도. 잘 아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주변에 작가 지망생이라도 있어야 말이지. 사돈의 팔촌까지 뒤져봐도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그나마 도서관과 서점에 가서 대단한 작가들이 남긴 책을 펼쳐볼 수 있다는 게 위안이랄까.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는 22살 군복무 중에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고 29살에 남방 우편기를 발표했다. 오만과 편견을 쓴 작가 제인 오스틴은 17살에 키티나 바우어를 집필했으며 22살에 첫인상이라는 소설 출판을 거절당했다. 나는 1년 또는 2, 3년 단위로 짧게 서술된 작가 연보에는 드러나지 않는 글쓰기에 대한 그들의 갈증과 희열, 삶의 고민과 기쁨이 알고 싶었다. 그 작가들을 만난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묻고 싶은 말이 많았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내게 맞는 글의 장르는 무엇인지, 내가 재능이 있긴 한 건지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고 싶었다. 어린 왕자를 몇 번이나 읽을 만큼 팬이었던 나는 생텍쥐페리에게 편지를 썼다. 생텍쥐페리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글쓰기를 업으로 살고 싶은 아이예요. 요즘 입시를 앞두고 부쩍 고민이 많아요. 일단 저는 너무나 게으릅니다. 글을 써야겠다. 소재가 생각났다. 이런 적은 많지만 직접 펜을 가지고 쓰는 건 3분의 1 정도입니다. 공부 때문에 하지 못한다고 불만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소설을 쓰다 보면 전개가 휙휙 지나갑니다. 감동과 여운은 재빠르게 도망치고 맙니다. 남는 건 빼곡하게 쓴 공책과 마모된 연필심 뿐입니다. 제 영혼을 넣어 글쓰기를 하지 못합니다. 저를 감동시키지 못한 글이 세상 누구를 감동시키겠습니까? 때론 이런 제가 한심에 미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글을 써서 먹고 산다는 건 힘든 일 같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살 것 같습니다. 적어도 샤프심은 걱정 없이 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003년 4월 5일 당신의 팬 수미. 고민이 담긴 편지를 노트에 쓴다 한들 생택 지페리에게서 답장이 올 리 없지만 어지러운 마음이 조금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옆반 친구로부터 창원 청소년 영상학교라는 곳을 소개받은 건 그즈음이었다. 방송 PD가 꾸민 친구를 따라 마산 종점 가포 고등학교에서 창원 종점에 가까운 사파동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영상실이라 불리는 곳에 문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우가 영화 감독이 꾸민 사람들을 만났다. 중학생도 있었고 대학생도 있었다. 아쉽게도 작가의 꿈을 꾸는 사람은 없었지만 비슷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기뻤다. 여름방학에는 대학 선배들이 자주 영상실에 놀러왔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휴학을 하고 창원에 머물고 있던 한 선배가 어느 날 내게 힌트 같은 말을 던졌다. 근데 글 쓰려면 무슨 과 가야 하냐? 문예창작과? 극작과? 극작과. 그런 과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소설과 시를 배우는 문예창작과와는 달리 극작과는 시나리오와 희곡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는 말에 흥미가 당겼다. 극작의 영문 표기인 플레이라이팅이라는 말도 좋았다. 단순히 활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화면에 재생되는 글, 배우들의 입을 통해 생생히 발음되는 글을 상상했다. 내가 쓴 글이 무대나 TV, 영화 스크린에서 상연 또는 상영되는 상상은 얼마나 짜릿하던지. 내가 가야 하는 곳은 바로 극작과였다. 편의점 사인회. 사인을 받고 싶다는 충동을 처음으로 느낀 건 초등학생 때다. 학교 대표로 사생대회에 나가 부상으로 공연 초대권을 받았는데 군 규모의 학예회 같은 그런 공연이었다. 각 학교를 대표하는 합창단, 동아리 등이 나와서 공연을 펼쳤다. 그때 초대 가수로 맨발의 청춘이란 히트곡을 남긴 듀오 벅이 나왔다. 벅을 좋아했던 것도 아닌데 공연을 보다가 속에서 열기가 확 치솟았다. 그건 합창과 사물놀이가 줄 수 없는 흥분이었다. 가사를 따라 부르며 나는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의령이라는 작은 군에서 연예인을 볼 확률은 희박했다. 나는 좀 더 오래 벅을 보고 싶었다. 옆자리에 앉은 친구와 나는 벅의 무대가 끝나면 뛰쳐나가서 사인을 받기로 했다.
용감한 몇몇은 이미 비상구를 통해 나가고 있었다. 우리도 재빨리 일어나서 주차장으로 달렸다. 아무리 걸음이 빨라도 까만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의 날렵함을 이길 수 없었다. 선글라스를 쓴 경호원은 앞으로 뛰쳐나오는 아이들을 막아서며 뒤로를 외쳤다. 우리는 벤에 올라타는 벅을 안타까운 얼굴로 바라만 봤다. 사인을 받을까 싶어서 일단 가방을 들쳐매고 나오기까지 했는데 막아서는 경호원이 원망스러웠다. 썬팅이 강하게 된 벤은 유유히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아이들은 아 하고 다 같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때 우리를 보고 있던 한 경호원이 벅을 더 보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러더니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벅보다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벅에게 사인을 해주는 거지. 에이, 어떻게 벅보다 유명해져요? 우리는 야유하며 돌아섰다. 다시는 벅을 볼 수 없다는 걸 친구도 나도 알았다. 시시하게 멀어져 버린 벅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경호원의 말이 계속 생각났다. 만약을 대비해 나도 사인 한번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빈 종이에 성인 김에 동그라미를 하는 가장 무난한 형태부터 영어로 숨이라고 쓰는 것까지 되는 대로 그려봤다. 휘갈겨 쓰는 게 멋진 것 같아서 일부러 빠르게 써보기도 했다. 간혹 멋진 형태가 나오기도 했지만 다시 쓰면 아주 다른 모양의 사인처럼 보였다. 결국 사인 만들기는 포기했다. 어차피 초등학생이 사인한 일은 없으니까. 지금 나의 사인은 고등학교 때 만든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고등학교 때 만난 남자친구의 작품이다. 수미를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쏨이 된다고 억지를 부리며 그는 나를 쏨이란 별명으로 불렀다. 같은 만화 동아리 선배였는데 수업 시간에 내 이름을 자꾸 쓰다 보니 곰돌이가 만들어졌다고 수줍게 말했다. 과연 쌍시옷이 뾰족한 귀가 되고 우, 이, 코와 인중, 미음이 입이 됐으며 거기에 동그란 얼굴형을 그려놓고 점을 콕콕 2개 찍어 눈을 완성했더니 정말 통통한 곰돌이 얼굴이 됐다. 숨을 계속 쓰면서 남자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떠올리니 웃음이 났다. 숨으로 만들어진 곰돌이가 마음에 쏙 들었다. 너무 좋다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너무라는 부사를 너무하게 써가며 마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선언했다. 앞으로 내 사인으로 사용하겠다고. 그게 30 넘어서까지 유효할 줄은 몰랐지. 곰돌이 사인의 시작은 사적이었으나 끝은 공적이었다. 나는 멋진 사인을 자주 활용했다. 친구에게 편지를 쓸 때도, 새 다이어리에 이름을 적을 때도, 커서는 통장이나 카드에 사인할 때도, 이 책의 출판권 계약을 할 때도 곰돌이 사인을 했다. 내 사인은 사람들을 최소 한 번은 웃게 만든다는 점에서 굉장한 메리트가 있었다. 수도 없이 사인을 했지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인이 있다. 내가 방송작가로 일하던 시절, 아빠는 밤에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앉아 컵라면과 맥주 한 캔 하기를 즐겼다. 그런 아빠에게 말동무가 생기기도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자주 가는 통술집의 최민수 닮은 아저씨였다.
한 번은 거나하게 취한 아빠가 집에 있는 나에게 전화를 해 파전 하나를 구워오라고 지시했다. 안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빠다웠다. 냉장고에서 아빠가 해둔 반죽을 꺼내 기름을 둘러 파전 한 판을 구웠다. 편의점 앞으로 나갔더니 통술집 아저씨와 아빠가 벌개진 얼굴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아저씨가 내가 작가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걸 보니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다. 파전을 구워오는 작가 딸이라니, 세상에 이런 딸이 다 있습니까? 나를 보고 아저씨가 말했다. 뭔가 좀 감동하신 눈치였다. 술이 가하셨나? 이내 아저씨는 진지한 얼굴로 점퍼에서 펜을 꺼내들었다. 김 작가, 사인 하나 해주세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아저씨는 작은 수첩에서 찢은 종이를 앞으로 건넸다. 진짜 사인을 해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여졌다. 당장 낸 책도 없고 알려질 일도 없는 지역 방송국 작가에게 사인을 부탁한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이었다. 나는 우물쭈물하며 곰돌이를 닮은 사인을 해드렸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상구. 네, 김상구님. T.O. 김상구님까지 쓰고 행복하세요 라는 문장도 하나 덧붙였다. 아저씨는 사인에 담긴 종이를 소중하게 지갑에 넣으며 말했다. 김 작가가 내가 아는 유일한 작가입니다. 아빠는 허하고 웃으며 그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지만 나는 쪽팔려서 후다닥 집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 치객의 허튼 소리는 아니었다. 계절이 바뀌고 편의점 일을 까맣게 잊은 채 통술집을 찾았다. 아저씨가 내가 앉은 테이블로 성큼 다가오더니 지갑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줬다. 봐요, 사인 안 버렸죠? 항상 김 작가 사인 들고 다닙니다. 나중에 김 작가 잘 되면 주위에 자랑할 거예요. 아저씨의 말대로 곰돌이 사인은 건재했다. 애석하게도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저씨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유명한 작가가 되지 못했지만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일은 희박할 것 같지만 뭔가 좀 그럴듯한 계기가 생긴다면 최민수 닮은 아저씨를 다시 만나 제대로 된 아주 큰 곰돌이 사인을 해드리고 싶다. 그때는 행복하세요 대신 고맙습니다 라고 써드릴 것이다. 무명 작가의 기쁨과 슬픔. 당연한 말이지만 어디 가서 먼저 작가라고 말하지 않는 편이다. 누가 직업을 물어보면 프리랜서예요 라고 말한다. 작가라고 말하는 순간 들이닥칠 질문들에 대답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에 무명 작가로 분류되어 살아온 지 언 13년. 이제는 무명 작가의 기쁨을 역설적으로 아는 경지에 이르렀다. 과연 이름이 알려지면 좋기만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인세와 명성, 유명 작가의 기쁨은 익히 알지만 무명 작가의 기쁨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책 2권을 내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절친한 작가 달님. 창원의 카페나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달님 작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 그들은 어머 작가님 하고 인사를 건넨다. 하루는 스타벅스에서 달님 작가와 함께 작업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돈도 안 되고 기고할 가능성도 없는 글을 쓰고 있었고, 친구는 청탁이 들어온 글의 마감일에 맞춰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서로 노트북을 마주한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우리의 침묵을 깬 것은 한 신문 기자였다. 김 작가님! 부르는 소리에 우리 둘 다 고개를 돌렸다. 공교롭게도 달림 작가도 나도 김씨니까. 뚜벅뚜벅 걸어오는 기자는 예전에 몇 번이나 만난 적 있는 아는 사람이었다. 반가움에 기자님 하고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희색을 띠며 걸어온 기자는 그대로 나를 지쳐 김 작가님 오랜만이에요 하며 달림 작가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뻘쭘해진 나는 누가 본 사람은 없겠지 하며 주위를 빠르게 둘러봤다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시 앉아서 노트북에 집중했다. 얼굴이 화끈할 정도로 쪽팔렸다. 기자와는 페이스북 친구이기도 했단 말이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못 알아본 걸까? 아니면 못 알아볼 정도로 내가 살이 붙었단 말인가? 그것도 아니면 애초에 기억되지 못할 사람일까? 친구와 기자는 몇 분간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 모습을 흘낏 쳐다보고는 다시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었다. 창피함에 집중이 되지 않았지만 여유롭게 작업하는 척을 했다. 자기 합리화의 왕인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만약 카페에 갈 때마다 누군가 알아본다면 얼마나 신경 쓰이겠는가? 캡 모자를 눌러쓰고 무릎 나온 바지를 입는 편한 차림은 무명 작가이기에 가능하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언제 누가 알아볼지 모르는데 어디 화장실이라도 편하게 가겠나 이 말이다. 나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떨쳐버렸다. 무명 작가의 기쁨은 이어진다. 달림 작가와 동네 서점에 가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마음대로 책을 골라 읽어보지만 친구는 다르다. 서점 주인과 한참 이야기를 나눈다. 물론 서로가 원하고 필요한 좋은 대화이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화이기도 하다. 그동안 나는 지겹도록 책을 고른다. 서점에 온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는 것이다. 이 역시 무명 작가만 아는 기쁨이다. 거리에서 잡초를 뽑는 어르신들을 본 적이 있다. 언뜻 보기에는 모두 비슷한 풀처럼 보였는데 뽑지 않고 그냥 두는 풀이 있었다. 가만 보니까 나도 잘 아는 식물이었다. 꽃을 피워낸 채송화였고 홀씨가 달린 민들레였다. 순간 이름이 있다는 건 쉽게 버려지고 뽑히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유명해지는 건 사양하더라도 내 이름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숨이라는 이름을 소리내서 말해본다. 평범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을 지은 아빠의 말에 따르면 절대 흔하지 않은 이름이다. 아빠가 먼지가 자욱한 옛날 옥편에서 직접 한 글자씩 조합해서 만든 숨이라는 이름에는 꽃 속이 예쁘다라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출생신고를 하러 간 동사무소에서 꽃 속 수와 예쁠미가 전산 등록을 할 수 없는 이제는 사라진 한자로 확인되었고 결국 나는 꽃술수, 작을미, 즉 꽃술이 작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지만 한 번쯤 흔하디 흔한 내 이름에 담긴 독특한 뜻과 유래를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누군가가 나를 무명 작가로 호명할 때면 말해주고 싶다. 세상에 이름 없는 풀이 없는 것처럼. 이름 없는 작가는 없다고. 내 이름은 숨이라고. 반짝이는 사람들의 후일담. 진짜 얼마나 우울했는지 몰라요. 얼마 전 아영이 소식을 전해왔다. 우동 가게를 운영하던 아영의 근황을 이야기하자면 말이 길어진다. 아영은 몇 달 전 장사를 아예 그만뒀다. 동네 맛집으로 유명해지기 전까지 아영의 가족이 어떤 고군분투를 해왔는지 생각하면 우동 가게를 그만뒀다는 사실이 아깝기만 하다. 2살 난 아이를 업고 서빙하고 경기도 강명의 이케아까지 가서 가구를 사오던 열정. 가게 벽면에 직접 아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새 메뉴를 하나씩 선보이던 시간.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졌던 바쁜 점심시간의 풍경. 그 잘 나가던 가게를 그만두다니 나뿐만 아니라 소식을 들은 모두가 의아해했다. 아영은 지구 반대편 아일랜드에 가서 일식집을 개업하고 싶다는 계획을 말했다. 여행 겸 떠난 아일랜드에서 일식당의 가능성을 본 것이다.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언니가 그래도 믿는 구석으로 통했다. 나는 그 계획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사도 아닌 이민이라니. 벌써 취업 비자를 알아보는 아영을 보면서 삶의 스케일에 한 번, 실행력에 2번 놀랐다. 타인의 인생 계획을 듣기만 했는데도 벅차게 심장이 뛰는 것은 처음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아일랜드행은 자연스럽게 좌절됐다. 아영은 마치 처음부터 플랜 B가 있었던 사람처럼 계획을 수정했다. 이번에는 전주에 가서 한식을 제대로 배워보겠다는 것이다. 이민은 못 가도 이사는 간다는 얘기였다. 유일한 동네 친구가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말에 내심 서운했지만 아영의 앞날을 응원했다. 그렇게 아영은 전주 한식학교에 등록했고 전셋집을 계약했으며 이사업체와도 날짜를 맞추었다. 그런데 또 변수가 생겼다. 코로나 사태로 학교 개강 일정이 6개월 미뤄진다는 일방적 통보가 온 것이다. 말도 마요. 진짜 우울했어요. 결국 아영은 전주행마저도 포기해야 했다. 3개월치 집세를 날리고 이사 보증금을 받지 못한 아영은 낙담했지만 또 힘을 냈다. 지칠 새도 없이 다음을 계획했다. 장사도 그만둔 마당에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의지로 아영은 남편과 함께 도서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자전거를 타고 도서관에 가서 평소 궁금했던 요리 레시피와 소스를 보며 공부했다. 싸온 샌드위치는 벤치에 앉아 남편과 나눠 먹었다. 시간에 쫓기지 않게 산책도 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면을 반죽했던 시간이 여유와 배움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최근에 아영은 부산에 있는 요리학원에 등록했다. 오늘은 꿔바로우와 깐풍기 배웠어요. 다음에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영의 근황은 꿔바로우와 깐풍기다. 그동안 서빙을 전담했던 아영은 이번 기회에 요리를 제대로 배우기로 결심했다. 한식, 중식, 양식 3가지 자격증을 모두 따겠다는 당찬 포부를 들으며 언젠가 아영이 만든 마라탕을
둘러앉아 먹는 맛있는 미래를 상상했다. 당연히 맥주를 곁들일 것이다. 연극 정상의 주연. 기봉은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다. 제주는 기봉이 20살 때부터 살고 싶다고 말한 곳이었다. 제주에서 그는 나무를 깎아 도마를 만든다. 그 도마에 자신의 이름 한 글자를 넣어 봉볼드라는 이름으로 팔고 있다. 봉보드를 소리내서 말하니까 꽤 귀엽다. 기봉은 하고 싶었던 조각 작업과 생계의 완충점을 찾은 것으로 보였다. 오랜만에 기봉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더니 기봉의 목소리에서 가쁜 숨이 느껴졌다. 어디 가는 길이냐는 질문에 도마를 팔러 프리마켓에 나간다고 했다. 어떤 손님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도마를 팔지. 기봉이 서 있는 곳이 어떤 풍경일지는 몰라도 기봉의 생기 있는 목소리를 들으니 잘 되어가고 있구나. 작은 확신이 들었다. 기봉에게 연극 정상을 올렸을 때의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냈다. 기봉은 그때가 어제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기억의 퍼즐이 하나씩 맞춰졌다. 맞아, 그런 일도 있었지. 같이 추억을 공유할 사람이 있다는 것. 새삼스레 기봉에게 고마웠다. 우리에게 극작가, 배우라는 이름을 뻔뻔하게 붙여준 작품. 나에게도 기봉에게도 정상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작품으로 남아있다. 또 한 명, 배우의 꿈을 꾸던 열정의 화신, 아름을 기억하는지. 아름은 졸업 후에 대학로 극단에서 기획 일을 했다. 대학로에서 아름을 만날 때에는 어떤 결심이 필요했다. 아름이 무슨 행동을 하든 크게 놀라지 않겠다는 결심. 멀리서 나를 발견하면 높은 옥타브의 목소리로 수미야! 하고 까르르 웃던 아름이. 그럴 때면 마치 무대 위 배우에게 호명당한 관객이 된 기분이었다. 온 거리가 아름의 무대처럼 느껴졌다. 넓은 책 모자를 쓰고 호피 무늬 옷과 가방으로 존재감을 뿜어내던 아름. 나의 고민을 들을 때면 턱을 손에 개고 집중하던 아름. 아름은 서울, 나는 마산. 떨어져서 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드물게 서로의 소식을 전했다. 근황을 전하는 일이 꼭 징검다리를 건너는 일 같았다. 하루하루의 기분과 소동은 미뤄두고 단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정도로 근황을 설명하던 날들. 어느 날 아름은 미국에 간다고 했다. 슈튜어디스가 되기 위해 등록한 영어학원에서 새로운 미래를 본 곳이다. 그러고는 그 어렵다는 취업 비자를 따서 미국으로 훌쩍 떠났다. 자신도 어떻게 인터뷰를 통과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달달 외워간 매뉴얼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던져도 자신이 할 말만 했다고 했다. 면접관은 아름의 실력보다 패기의 증거인지도 모르겠다. 미국계 한인은행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들으며 나는 도무지 아름의 다음을 예상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아름은 미국에서 2년을 살다 왔다. 고등학교 때 바랬던 것처럼 배우가 돼서 헐리우드는 못 갔지만 은행원이 돼서 뉴저지는 간 거다. 아름이 몇 달 전에 전화를 해서 이런 귀여운 질문을 던졌다. 수미야, 결혼 생활은 어때? 정말 결혼하면 남편이 변하니?
아름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결혼 전에 어떤 혼란에 대해서는 나도 익히 겪었으므로 진실을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뭇거렸다. 솔직히 말해달라는 두 번째 독촉에 결국 오버하듯이 외쳤다. 완전 지킬앤 하이드지. 우리 남편은 말이지. 처음에는 글 쓰는 거 응원한다더니 지금은 학원 차리라고 한다고. 아름은 깔깔 웃었다. 작은 콧구멍을 끊임없이 벌른거리며 웃고 있을 모습이 눈에 선했다. 세 사람을 생각하면 어쩜 저렇게 자신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인생을 스스로의 힘과 판단으로 헤쳐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단단함. 때로 넘어지고 흔들리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유유히 다시 걸어가는 그들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삶을 긍정하게 된다. 재작년 크리스마스에 아영이 보낸 카드에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걸어가기만 한다면 분명 길이 보일 거라고 믿어요. 내일이 오늘보다 좀 더 지독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을 것이다. 가능성이 있든 없든 애매하든 모호하든 내가 원하는 풍경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